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희철 흥국증권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크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주간은 관세가 소용돌이처럼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미국의 실적 시즌 2주차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다우에서는 6개 종목이, S&P 500에서는 110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무엇보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관세 이야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축소처럼 AI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주요한 관심사였는데요. 과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 관세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IT 하드웨어 이야기에 앞서서요. IT 시장을 뒤흔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들 체크하고 가시죠. 우선 이번 주에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4월 30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빅테크 기업 7곳 중에 4곳이 실적을 발표하는 그야말로 실적 슈퍼 위크를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향후 미래 전망, 즉 가이던스를 이번 실적 발표에 내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외두부시를 포함해서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이야기 내놓을까요? 우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알파벳, 매출과 EPS 모두 전년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광고비와 AI와 관련한 자본 지출, 즉 투자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진행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최근 연방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알파벳은 이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관세 영향력 한 발 뒤에 서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은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관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디지털 광고 수익이 적어지는 만큼 관세에 대한 거시경제의 파급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티리 코엔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데이터 센터 지출을 조정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AI 시장 전반적인 거품론을 키웠었죠. 바클레이즈는 이 과정을 과도한 지출을 정상화하는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고객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실적 안정성이 돋보일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향후 투자 지출 규모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오펜하이머, 이 소음 많은 시장 속에서 AI는 가장 안전한 성장 섹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관세 인상으로 1분기에는 반도체 칩의 조기 주문이 증가했을 거라면서 많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1분기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컵, 마벨 그리고 노놀리스 파워 시스템즈를 최고 추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관세로 집중된 시장 분위기 다시 AI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AI 하드웨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이 관세 정책 탓에 증시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요. 일단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일부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에서는 지금 제외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세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다행히 좀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쪽이 상호관세가 좀 유예되면서 조금 한시름 풀리는 구조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아직 우려되는 부분은 애플이 또 추가적으로 또 관세 면제를 또 받았거든요. 네. 아직 애플 공급망뿐만 아니고 국내 또 삼성전자 공급망도 많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특히 지금 베트남에서 되게 생산 비중이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좀 확정이 나야 좀 한시름 녹았다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애플이 2분기에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생산량을 증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미국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일단 디스플레이 담당자는 아니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자세한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말씀 주셨던 그 2분기 생산량 증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2분기 생산량 증대를 보시는 이유는 아마 뭐 풀인 수요라고 표현 많이 하시죠. 네. 관세 영향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선생산하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빠르게 찍히고 있어서 2분기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생산을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생산된 물량들을 항공으로 지금 빠르게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플 공급망에 속한 업체들이 좀 통상적으로 2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거든요. 이 비수기에도 좀 YY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트리거가 필요하겠지만 좀 분기의 어떤 변동성이 좀 최소화되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산업과 또 IT 하드웨어,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 미국의 AI 산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과 그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AI 산업 지금 구조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딥시크의 등장을 AI 생산 또 소비 비용의 감소라고 저는 많이 표현드리고 있는데요. 네. 즉 이 하드웨어 원래 그 IT 하드웨어가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성능이 고성능화 할 수 있다라는 그 스케일링 로우에 입각해서 막대한 투자가 좀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게 좀 최소한의 하드웨어 투자와 또 알고리즘 효율화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빅테크의 AI 모델에 비견되는 그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딥시크가 던져준 화두인데요. 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이제 빅테크 외에도 중소형 업체들이 좀 충분히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지금 기반이 마련됐다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AI 공급자들이 늘어나면서 좀 AI 시장이 확대되는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신형 모델이죠. O3를 공개한 데 이어서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를 겨냥한 차세대 모델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AGI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AGI라는 네. 기술은 범용 인공지능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또 범용 인공지능이 단순히 그냥 전방위적인 것에 뭐 지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초지능을 발휘하는 AI를 네네. 뜻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AI 성능의 촉도로 막 전문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한다거나 수학을 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한 성능을 구사하는 게 아닌 되게 전방위적인 산업에 걸쳐서 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영역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가 AG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GI에 대해서 엄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왈가왈부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AGI는 그런 어떤 범용의 초지능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단계를 살펴보면 올해를 좀 강타하는 용어는 에이전트 AI잖아요. 결국 AI가 어느 정도 개인에 맞춰서 좀 연결성 있는 포괄적인 어떤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초지능을 구사해서 좀 전방위적인 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건 아직 좀 많이 남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MCP나 A2A라는 어떤 새로운 프로토콜 같은 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AI 에이전트 시대는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투자가 사실상 지난해도 그렇고 뉴욕 증시의 상승 동력이었다라고도 봐야겠는데,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좀 축소하거나 되돌리는 모습들 나오면서 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올해 설비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수익성 우려 같은 경우에는 LLM이 이제 시장에 등장한 이후로 줄곧 따라다니고 있는 꼬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런 우려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또 이 빅테크 전략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좀 자본 효율화 측면에서 좀 투자를 재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빅테크들의 전략은 여전히 스케일링 로우에 좀 스케일링 로우에 입각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좀 과대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이 우려를 보이는 거는 이제 캐펙스 증가의 속도입니다. 결국에 캐펙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재조정도 있으면서 좀 평균적으로 캐펙스 증가 속도가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2024년도에서 2024년도 초에 추정했던 2025년 캐펙스 투자 전망치를 보시면 YOY 한 40% 이상 이렇게 전망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속도가 좀 낮아져서 평균 한 약 15% 수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존재를 합니다.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던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5% 정도 YOY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즉 이런 게 좀 전체적인 평균을 좀 깎아먹는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마다 좀 AI 시대를 맞이해서 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캐펙스 투자의 속도가 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스케일링 로우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짜고 있는 빅테크들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AI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 AI 모델 사용 비용에도 효율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AI 산업 대중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대중화의 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작년부터 좀 부각된 개념인데요. 네. 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 단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AI 디바이스가 등장할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요. 또 작년에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받았지만 실질적인 수요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AI 디바이스를 구매하고 사용할 이유가 좀 적었기 때문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킬러 앱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굳이 디바이스를 구매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AI 생산 및 소비 비용이 또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좀 그렇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의 좀 어플리케이션 시장 참여 이런 게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중소형사들의 창의성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요즘에 AI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AI 모델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이제 대중화가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된다면 IT 섹터 수요에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AI 디바이스가 그 세트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여건은 좀 마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온디바이스 AI가 터지지 못했던 핵심 네. 이유는 킬러 앱의 부재인데요. 킬러 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아까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세트 수요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시로 최근에 그 AI 기능,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서 많이들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듯 좀 특정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넣어줘도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한 사례였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킬러 앱들이 수요를 야기한 것은 비단 AI뿐만 아니고요. 스마트폰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처음에 인터넷과 MP3 이런 기능들이 통합된 그냥 고성능 휴대폰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앱스토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국내에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좀 인기를 끌면서 디바이스 네. 수요를 창출한 바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이미 좀 이제 AI 디바이스 수요가 올라올 기틀은 마련됐다라고 저는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견제로 하드웨어 제약이 심한 중국에서 딥시크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에 컴퓨팅 파워 무용론이 부각된 바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서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저는 견조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빅테크들이 좀 컴퓨팅 파워 무용론이랑 좀 상반되는 움직임, 즉 여전히 그 스케일링 로우를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딥시크도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GPU를 좀 사용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H20이나 엔비디아의 GPU 칩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하드웨어 스케일링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드웨어 스케일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는 좀 알고리즘 효율화 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AI 모델을 고도화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사실 다르게 접근해 보면 모든 빅테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다른 중소형사들도 이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하드웨어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빅테크만 가능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투자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에 AI 성능 간의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그 탑티어급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견조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셨고요. 자, 이렇게 업계에서 컴퓨팅 파워 요구가 증가가 될 경우 어떤 신기술이 적용이 될까요? 뭐 네. 대표적으로는 뭐 유리기판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뭐 양자 네. 컴퓨팅, 뭐 실리콘 포토닉스 등이 있겠지만 뭐 가장 가까운 건 유리기판이라고 유리기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유리기판이 왜 부각받게 됐냐면 이제 기존에 유기 소재로 되어 있는 기판이 고성능을 구현하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좀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미세화되거나 열에 좀 취약하거나 이런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요. 유리기판으로 대체할 경우 이런 이슈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미세화할 수 있고 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성능 서버 같은데 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컴퓨팅 파워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산업에 채택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의 진보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요구 증가에 따라서 유리기판이나 양자 컴퓨터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구축하는 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데이터 투자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 상황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는 소버린 AI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주권 AI라는 개념인데요. 이를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게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네. 프랑스도 1,090억 유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을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저는 이런 그 투자가 사실 AI 패권 경쟁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AI 패권 경쟁 자체는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모가 글로벌 전체 단위에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과 외교 영향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도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국내는 사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AI 인프라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지금 저 차트에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 150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뭐 글로벌 AI 인덱스라고 AI 역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위권이 한국이 6위권에 속하는데 네. 지금 150개 수준의 데이터 센터는 10위권 밖이거든요. 즉 AI 인프라 경쟁력이 타 역량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소극적인 투자도 최근에 좀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뭐 여야 상관없이 지금 대권 주자들이 모두 AI 인프라에 대해서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선인과 네. 관계없이 좀 큰 폭의 좀 투자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기기 수요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가 한때 랠리를 이어가 줬었는데 현재 미국 전력기기 증설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센터가 네.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네. 데이터 센터 투자 증대와 함께 전력기기 수요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막 요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네. 100메가와트 규모면 한 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일단 선행 사례죠. 미국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유례 없이 증가를 했고 전력 사용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발전 용량은 근데 이에 맞춰서 발맞춰서 빠르게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뭐 규제 문제도 있을 거고요. 투자를 해도 그 레깅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드 효율화를 통해서 좀 전력을 추가 확보를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전력기기 수요를 엄청 창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시장은 좀 재미있는 게 공급이 좀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네. 글로벌 업체들도 쉽게 증설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이 수요 상승 속도를 공급이 못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이 2022년부터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면서 마진과 탑라인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튼이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히타치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모든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작년에 투자한 금액이 한 12억 달러 정도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다만 이 사이클 산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이 좀 보수적인데 12억 달러면 계속 꾸준히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한 해에만 근데 다만 이 증설이 네. 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에만 미국 내 신규 수주가 1,726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 이 12억 달러 투자를 공격적으로 감안을 해도 한 120억 달러 정도의 공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726억 달러라는 신규 네. 수주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수급 불균형이 쉽게 완화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 투자는 결국 계속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전력기기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IT 기기 업종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 업종의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IT 기기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당장의 호실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구환신 같은 걸로 좀 수요 기대감을 모은 바 있긴 한데 네. 애플의 최근에 2025년 1분기 중국 판매량이 나왔는데 YOY로 한 9% 빠진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1분기 IT 부품 업종 전반에 좀 실적 강세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프린 수요 같은 게 있을 네. 텐데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선생산하는 수요로 인해서 2분기는 조금 계절적 비수기를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IT 기기나 인프라 업종 안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고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제가 네. 맡은 섹터에서 지금 현재 최선호주는 GN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네.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의 비상발전기를 EPC해주는 업체, 이게 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GNC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에 좀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시설을 위한 설계부터 향후 AS까지 이어지는 그 전반의 시퀀스를 모두 턴키로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전력에 너무 민감한 건물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GNC 에너지 같은 기업이 큰 혜자를 가질 수 있는 네. 요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의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센터 증가겠죠.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에서 좀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 증가와 좀 같이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런 기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행정소송 같은 것도 이기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특히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연결 반영됐던 파푸아뉴기니 발전소 같은 경우도요. 지금 GNC 에너지의 실적을 견인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파푸아뉴기니 발전소는 꾸준히 GNC 에너지의 캐시카우로 작용하고 발전기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발전기 사업의 호조로 좀 성장폭을 네.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은요. GNC 에너지였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희철 흥국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